이러저러해도 어쨌든 지금 상황이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얘기 늘 나오는 얘기인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또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 그리고 또 정부에서 내놓은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두고 정부의 책임이냐 아니면 은행의 책임이냐를 두고 또 공방이 일기도 했습니다. 신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둘 다 50년 만기는 결국은 정부가 정리를 했죠. DSR 강화하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저는 그 아까 특례 보금자리론도 그러니까 너무 세세한 걸 좁사를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하는 거예요. 가계부채 지금 2,000조를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 1%도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잔잔한 문제, 가계부채가 왜 늘어났냐고 저는 딱 한마디로 집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박근혜 정부서부터 기준금리를 낮추어 가지고 사상 유례 없는 저금리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것 때문에 특히 한국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주담대가 늘어나면서 늘어난 게 결정적이다. 그럼 뭐 해법이 뭐냐? 그 해법이 기준금리 올리면 되죠. 그리고 올렸더니 많이 줄었잖아요. 증가 속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뭐 거의 10개월째 기준금리를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올리고 지금 3.5%를 지금 엉거주춤하면서 지금 또 오늘 뭐 보도 들으니까 뭐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한국은행에서 자꾸 하면서 안 올리니까 우리 국민들은 안 올려. 기준금리 안 올라간다고. 그러면 돈 빌리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준금리를 예를 들어서 4.0이나 4.25로 올리면 저는 무서운 속도로 이 주담대가 줄어들 것이다. 이거는 건드리지 않고 뭐 자꾸 뭐 특례 보금자리 가지고 잘했네 잘못했네 너무 말초적인 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라서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여기서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원인은 그것은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런 것이다. 기준금리는 사실 금리라는 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잖아요. 뭐 특별히 주담대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제 신용대출이라든지 또 다른 대출에도 같이 적용되는 문제일 텐데 말씀하신 대로 주담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다른 어떤 부분에서의 연체율이 오르거나 이런 취약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려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담 증가? 네네. 특히 취약계층의 부담 증가는 그 계산해 보면 뭐 10조가 작은 돈은 아니지만 10조 단위의 문제고요. 이게 1,500조, 2,000조, 2,500조, 3,000조가 돼 가지고 한국 경제의 기둥을 흔들 정도로 늘어나는 것을 막는 장점에 놓고 봤을 때 거시적으로 보면 저는 주담대의 증가 속도를 폭증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줄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기준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생기는 취약계층의 문제들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거기 때문에 금융당국이나 우리 중앙은행에서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PF 대출을 포함해서 자꾸 너무 말초적인 것을 가지고 당국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불거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그런 중앙은행의 태도나 또는 PF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오락가락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을 저는 망각하고 있고 너무 말초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수를 못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옹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지금 이번에 국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대출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들이 은행에서 제도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예를 들어서 주담대 같은 경우도 50년 만기 같은 경우 나이 제한도 처음에는 없었고 그다음에 변동금리로 했고 다주택자도 대상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상식이 맞지 않는다라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지적, 반발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가계부채 급증 원인이 뭐 주담대 만기가 40년이니 50년이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대출 받아서 사는 거죠. 차익 얻기 위해서. 예. 그래서 아무리 대출 금리가 올라도 아무리 대출 기간이 짧아도 아파트 값이 오른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출 받아 사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오를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 아까도 제 서프라임 사태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처음에 그
히스패닉 같은 애들은 통장도 안 만들어주는 애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어떻게 해줬냐? 그 당시 금리가 6%였는데 티저 레이트라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2%만 받았어요. 그리고 집값이 100이라면 120을 해줬어요. 6개월 뒤에 집 올라가니까 자기들 이제 영업해서 이자 수익 먹고 대출 수익 먹고 그다음에 너 집값 올라가니까 너도 좋고 그래서 잔치를 벌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으면 뭐 그 기간 금리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사실은. 무조건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파트 값이 진정돼야 가계 대출 상승부터 줄어든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청년층이나 그 서민층을 위한 아파트를 공공재로 취급해서 복지 차원에서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면 가계대출 문제도 해결된다고 봐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주 하이엔드 아파트 있잖아요. 100억, 200억짜리. 아파트, 네. 이런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다른 아파트를 되게 싸게 보여가지고 가격 견인 효과를 갖다 일으켜요. 지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또 주택 가격이 잠깐 멈칫하면 또 전세값을 올려가지고 전세값이 거의 그 주택 가격 근처로 만들어요. 그래 갭 투자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경제 운영을 너무 이게 주택 경기, 부동산 경기 여기에다 포커싱해서 살림살이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벗어나서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좀 질 좋은 경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같이 아파트 가격 중심의 대출 이거 아무리 금리 올린다 해서 안 줄어들어요. 더 올라가는 아파트 값이 이거보다. 알겠습니다.